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챕터 1, Themes in the Study of Life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 교재를 정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캠벨이 쓴 이제 바이올로지라는 책을 썼고요. 8 에디션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책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설명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예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예시 또는 내가 생각했던 예시들을 담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림이나 그런 시각 자료들도 잘 돼 있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이 교재는 굉장히 대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사실은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우선은 고교생들 중에서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많고 또는 이후에 이제 생명공학이나 생물학과 쪽으로 좀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높은 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더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생물학 강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전체적인 강의에 대해서 똑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 중에서 좀 더 좀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친구들은 이제 해외 유학이나 그런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이 해외에서 적응을 하기 좀 좋게,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용어와 개념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용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더라도 이 용어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사고,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구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산업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과연 이런 바이올로지,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용어랑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7 정도,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고가 한 3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계속 설명을 할 거고, 1 정도, 1 정도를 일부분, 그래서 좀 산업 쪽에서 적용되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강 콘텐츠는 그렇습니다. 1강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바이올로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강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생명과학 원투를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복습을 한다, 제너럴한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런 느낌이 강할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생물학적 개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개념 부분에 대한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주제,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자연을 탐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한 탐구 방법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챕터 1-1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1강이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의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생물학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이 부분은 아마 챕터 1.3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텍스트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 되게 궁금하실 텐데 목련꽃입니다. 목련꽃이고요. 굉장히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목련꽃인가 라고 싶겠지만 이게 목련꽃의 이제 꽃말 안쪽에 있는 부분을 찍은 부분이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식물에 있어서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꽃은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가 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생식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생식은 결국 또 유전으로 넘어가죠. 다음 때에 많은 형질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본문으로서 생명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무생물의 차이를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사실 둘 다 장미 같죠? 자, 첫 번째는 생화입니다. 두 번째는 조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생화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조화는 무생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선 생명인 첫 번째 생화는 물이 필요하겠죠. 네,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란다. 다음에 뭐 향기가 난다. 다음에 색깔이 변한다. 이런 게 있겠죠? 자, 물이 필요하다. 네, 물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물은 왜 필요할까요? 생명에서 물은 이제 그 물질 대사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명 안에는 셀로 이루어져 있고 셀은 결국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셀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다른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들이 작용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필요하다는 물을 먹고 물질 대사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겠고 자란다. 자란다는 당연히 성장 또는 생장에 대한 부분이겠고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는 어떤 얘기일까요? 우선은 향기가 나는 현상 자체는 물질 대사겠죠. 향기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내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향기가 또 왜 나냐 생각을 해보면 많은 꽃들은 결국 충매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물, 특히 벌레들을 꼬드겨서 여기서 이제 있다가 가게 함으로써 이제 번식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꽃가루나 여러 가지 묻혀서 번식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보면 생식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은 생물은 생식을 하고 무생물은 생식을 안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색깔이 변한다. 색깔이 변한 게 뭐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결국 질 수도 있겠죠. 까맣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생장도 말하지만 그 다음에 죽음도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생명은. 무생물은 뭐 죽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챕터 1-1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고요. 생물학적 개념을 연결짓는 주제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화, 특히 생물학의 최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뒤에서는 이제 젊은 사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주 뭐 중후한 그런 사진입니다. 찰스 다윈의 사진이고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윈이 주장하던 진화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 진화론 전에는 생물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 개념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를 분류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개에 어떤 동물들이 있다. 척추동물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말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죠. 우선 어떤 생명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진화했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질들, 어떤 특성들이 유전이 되고 어떤 부분은 변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다윈은 그 부분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거나 아니면 진화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배울 기회가 아마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생물학, 생명과학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물학적 계층 구조의 각 수준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 창발적 특성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 책에선 썼는데 아마 번역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mergent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분자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을 한번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 생물학,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단위에서도 보지만 그 위 단위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볼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서 바이오스페어리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형태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고 그 윗부분과 또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가장 낮은 부분은 이제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분자의 C, H, O, N으로 구성되는 생물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분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이 생체 분자로 모여서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시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부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가 이 분자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이 모여서 오가넬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면 엽록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엽록체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식물에서 보면은 광합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오르가넬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다세포 생물도 있고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받는 그런 세포도 있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60조 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바웃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셀이라는 단위가 있고 이 부분은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세포 중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피부 조직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조직이 돼서 그들이 하나로 조직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기관과 기관계입니다. 여기는 입을 나타내는데 organ and organ system이라고 해서 인체에서도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이런 것들이 기관과 기관계입니다. 또 기관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호흡계는 폐도 있겠고 목도 있겠고 목 안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고 입에 있는 부분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조직이 모여서 다시 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오르가니즘이라는 생물, 하나의 생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가 나타나 있는데 나무 한 그루는 하나의 오르가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나무들이 같은 나무, 같은 종들이 모여서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파퓰레이션 영어 공부를 다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에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같은 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population, 이제 같은 종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들이 어떻게 이제 군집이 돼 있느냐. 그게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이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진처럼 숲안에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토끼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분해자로 할 수 있는 펑가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균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계는 이 군집을 모은 같은 부분의 이 전체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태계라고 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코시스템은 아주 크게 하나의 기후권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적인 기후도 있을 테고요. 해양 기후, 뭐 여기 스페시픽하게 말하자면 태평양성 기후, 뭐 남극성 기후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바이오스피어라고 하고요. 생물권이라고 하고,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몰레큘부터 바이오스피어까지 하나씩 단계를 올려보면 이제 기존에 보이지 않던 또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창발적 특성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자,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체제를 단순한 구성 요소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각을 좀 단순화해서 나타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 네모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창문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심장을 그린 겁니다. 심장이고요. 이쪽이 우심방이고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심장이지만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모로 그릴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나가는 것도 있겠고요.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좌심실로 나가는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마 뒤에 이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심장 뭐 아시겠지만 대충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거 아시죠? 그런 부분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환원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개념을 연결짓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생물체계의 역학적인 성질을 모형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있지만 시스템 생물학,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차가 있는데요. 차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도로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리미트도 있고 뭐 신호등도 있을 테고요. 스탑 사인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의 통행만 보고 차만을 보면 알 수 없지만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그 안에 차가 몇 대가 있는가, 또 여기 있는 사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뭐 여기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이지만 도로교통은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가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이올로지도 각각의 그 수준에서 스컵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윗단계, 아랫단계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보자는 게 시스템 바이올로지라는 내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습니다. 자, 혈압을 떨어뜨린 약이 인간의 여러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사람은 결국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고혈압 환자겠죠. 고혈압 환자일 텐데 고혈압 환자들이 만약에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차적으로 당연히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지만 그것만 달라지진 않겠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혈액이 공급하는 속도가 느려지겠고 그 말은 이제
세포로 들어가는 영양분, 혈액에는 당연히 영양분과 산소가 있을 테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좀 더 늦게 공급이 되겠죠. 늦게 공급이 되면 이제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좀 덜 빠르게 일어나겠죠. 느리게 일어나게 될 테고, 예를 들면 뇌 쪽에서 물질 대사가 조금 더 느리게 일어난다? 그럼 뇌의 활성도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활성이 낮아지면은 잠이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점차적인 증가가 이제 생태계나 전 생물권에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제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것들이 전체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CO2가 늘어나면 결국 온실효과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해수면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빙하가 녹으면 거기 있는 생물들이 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영향을 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겨서 어떤 생물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생물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생태계 동력학이라고 해서 옆에 우선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에너지 공급원은 선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라이트로부터 99.9% 이상의 모든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라이트를 1차적으로 받는 건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는 플랜트 또는 조류라고 할 수 있는 포토신테틱 오가니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글루코스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 단백질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히트로 나가죠. 본인도 사용해야 되고, 본인도 온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케미칼 에너지, 아까 말한 글루코스나 다른 탄수화물,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들을 여기 있는 기린이 먹겠죠. 얘는 컨슈머라고 합니다. 기린들이 먹고 자신이 이제 에너지로 쓰느니라. 그래서 자기도 또 에너지를 쓸 때 이 에너지들을 글루코스로 분해를 해서 ATP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ATP로 바꾸면서 일부는 힛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컨슈머들이 쓰고, 또 이 친구가 뭐 똥을 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죽기도 하죠. 늙어서 죽거나 뭐 잡혀 먹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이 생체 분자를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고, 그 분해들이 땅에 있다가 그 땅의 일부는 여기 있는 프로듀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염류들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아까 말한 대로 선라이트에서 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식으로 에너지가 흐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염류들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컨슈머까지 쭉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방향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는 식물의 잎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선라이트를 받아서 화학에너지, 글루코스로 바꾸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는 그 글루코스를 뭐 쉽게 말해서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꿀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열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상치가 아니기 때문에 100%의 효율로 발생할 수 없어서 열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열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체온 유지나 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제 생물학적 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구조와 기능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물의 어떤 구조를 분석을 하면 이제 기능과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인간의 기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새 이런 구조들, 새의 날개 구조들을 한번 보시면, 이것들이 라이트 형제도 새를 보고서 좀 여러 가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행기나 비행 물체인 낙하산 같은데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유체 역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양력 같은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온 같은 경우, 우리가 보온하면 뼈지만 뼈 뭐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굉장히 튼튼한데, 이게 굉장히 낮은 밀도에 비해서 우리 이의 무게 중에서 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 구조물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뼈를 보시면 안쪽이 완전히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어 있으면서 그래서 밀도를 낮추면서도 튼튼한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이런 뼈의 구조고요. 뉴런은 어떻게 보면 전화선, 뉴런은 어떻게 보면 정보, 통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한테 통신을 전달해서 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말초신경에 전달하거나 말초신경에서 받은 걸 다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빠르고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화선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생긴 모습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고요. 아까 말한 글루코스를 ATP로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산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체 물질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표면적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해서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죠. 보일러, 요즘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런 얘기, 뭐 요즘도 광고 타이틀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표면적을 넓혀서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위한 기본 단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내용은 당연히 셀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셀은 분열을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셀은 분열을 하는 게 본질은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징그러운 것들이 있다 생각하시지만, 이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라서 뭐 징그러운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폐세포가 분열을 할 때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그냥 막 있는 것 같지만, 분열을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해가 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도롱뇽은 몇 개 염색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46개 염색체가 있는 게 딱 반으로 나눠지는, 그리고 뭐 체세포라면 다시 2배를 분열해서 나눠지는 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유전 염색체들이 빠지지 않고 나눠지도록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명체의 특성이자 굉장히 신기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체르노빌은 왜 가져왔냐면, 세포가 분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체르노빌 미드로도 나왔는데요. 자, 세포가 분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체르노빌에 누출이 된 사람은 DNA가 파괴가 됩니다. 이 몇 초 안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DNA로 들어오면서 파괴가 돼서 DNA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세포 분열은 DNA라는 설계도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DNA가 파괴됨으로써 세포가 제대로 분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누출된 환자들을 보니까 초반에 아주 뭐 며칠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많이 필요한 부분부터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피부 조직은 이제 밖과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그런 항원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피부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죽고 벗겨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또 위나 장같이 외부 음식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곳,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세포 분열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안 되게 되면서 괴사를 하거나 이제 그 기관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결국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한번 분열되면은 끝까지 분열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경세포 같은 것들은 한번 분열이 되면은
끝까지 분열이 안 돼서 이게 한번 망가지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분열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열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유전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위한 기본 단위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핵세포, 자, 영어로 뭘까요? 이거 당연히 다 알겠죠? 유캐리오틱 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캐리오틱 셀, U라는 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캐리오틱과 U는 좋다. 그리고 캐리오틱은 어떻게 보면 껍질, 좋은 껍질이다.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고요. 프로캐리오틱은 프로는 뭐 당연히 이전이다. 그다음 캐리오틱은 껍질이니까 이전에 있는 껍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프로캐리오틱 셀은 쉽게 말하면 뭐 균이나 그런 것들의 그 구조가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캐리오틱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이 곰팡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유캐리오틱 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크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감염이 될 때 이런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때는 한미경을 보시면 무슨 뭐 달 착륙하는 우주선 수준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것들이 살짝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유캐리오틱 셀과 프로캐리오틱 셀의 차이는 요겁니다. 이제 분리수거를 한번 가져왔는데 분리수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그 각각의 쓰레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딱딱 나눠져 있죠. 그게 분리수거가 안 되면 하나의 쓰레기가 하나에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이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핵과 같이 그런 막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캐리오틱 셀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소기관들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핵막이 있는 겁니다. 핵과 다른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핵에는 DNA를 저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플랜트, 애니멀, 펑가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캐리오틱, 프로캐리오틱 잘 알아놓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성은 이제 생명의 연속성은 DNA 형태의 유전 정보를 해서 기초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맘마미아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뭐 영화지만 사실 이전에 뮤지컬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소피는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내용인데, 이 소피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여배우입니다. 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식이 됐는데 이제 결혼식에는 이제 가족들이 나오고 아빠가 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부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있는 두 번째 여배우가 이제 엄마로 나오는데 이 아빠 후보가 3명이나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이 3명과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딸이 나왔는데 그래서 누가 아빠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 영화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걸로 끝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이 아빠들의 뭐 털이나 아니면 어떤 세포 조직을 떼어서 DNA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의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친자 검사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베이스는 아까 말한 유전체 DNA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고 유전이 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의 기본 단위고 얘는 사실 뜯어보면은 생체 내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정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고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전자의 본체 얘는 뭘까요? 맨날 설명하고 있는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거는 재료이자 그 아까 말한 설계도를 써 내려가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있는 정보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 ATGC를 구성하는 것들이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유전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빠에 있는 스펌셀과 그다음에 엄마에 있는 에그셀이 수정이 됩니다. 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각각 1X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나서 하나의 셀이 됩니다. 그래서 EX가 되고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안에서도 섞이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발생 쪽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하나의 세포가 분열이 되고 각각의 이제 기관들을 구성을 하면서 귀여운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DNA 부분들이 offspring이라고 하는 후세에 이제 형질을 전환하고 또 유전체를 남기게 되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분자는 결국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생을 하게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심지어 이 정보는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미스테리들이 있고 많은 부분도 풀어낸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DNA는 생명체의 발달과 유지를 통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중 나선이라고 하죠. 나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달팽이 모양 나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나선이 있는 모습으로 긴 사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 단위의 언어는 A, T, G, C 여기 있죠. A, T, G, C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G와 C는 상부적이고 A와 T는 상부적이다. 이런 건 다 아시고 있겠고요. 이것들이 기본적인 케미컬 빌딩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생표정보를 저장할까라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여기는 진에 있는 DNA에 있는 진이 mRNA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트랜스크립션이 되면은 진이라는 것이 mRNA로 전사가 됩니다. 전사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트랜스크립션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말을 이제 기록으로 옮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쉽게 또한 확실하게 좀 저장을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진이라는 부분을 mRNA로 옮긴다. 이렇게 생물학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그 mRNA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 코돈이 있고요. 그래서 스탑 코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 번역을 시작해라. 번역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해라. 그래서 스타트 코돈부터 메타오닌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돼서 스탑 코돈까지 되면은 그 아미노산이 이제 컨포메이션을 하면서 하나의 단백질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이 결국 단백질의 저장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이 세포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유전에 대한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기본적인 총체, 생물체에 있어서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몸에 있는 유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도성환 역할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설계도 전체가 모여 있는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놈이라고 합니다. 지놈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게놈이라고 하는데 게놈은 독일 말이고 이제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하니까 둘 중에 그냥 편한 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DNA죠. 그래서 각각이 여기 말했던 뉴클레오타이드, ATGC를 하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진의 단위는 몇백 베이스부터 몇천 베이스까지 그 정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모여 있는 것들이 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는 굉장히 쓸모 없을 걸로 보이는 그런 정보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가 됩니다. 염색체.
염색체 하니까 뭔가 했는데 진짜 그 염색의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부른 이유는 세포를 염색을 시켰더니 염색이 잘 되는 애가 있더라. 그래서 염색체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고요. 그래서 염색체는 이 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응축된 그런 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는 사람의 몸에는 EX라서 46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염색체들이 우리 지놈 프로젝트를 보니까 한 3만 개 정도의 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는 뭐 대충 뭐 두 개는 듀플리케이트 하게 보면은 대충 뭐 1000개 이상, 1000개 내외 정도의 염색체는 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 진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있었던 대학교에 있었던 것도 이제 유전자 분석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기존의 많은 유전자에 관한 연구들이 돼 있지만 휴먼에 관해서 어떤가, 또 휴먼이 다른 종들과 얼마나 다른가, 휴먼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인류에 존재하는 종족들 간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끝났고요. 이게 원래는 한 15년 정도 잡았던 프로젝트인데 기술 진보로 인해서 13년 정도로 단축이 되면서 어쨌든 다 분석이 되면서 끝났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DNA 시퀀싱 기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인간이나 다른 생물체의 지놈, 아까 말한 전체적인 총체를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놈 프로젝트는 안에 있는 진들의 진들과 프로틴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어, 바이올로지를 포함해서 세포생물학이나 유전학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딥하게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셀이 있고 아우터 멤브레인에도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우터 멤브레인의 서페이스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테인이나 생체 물질들이 붙어 있고요. 그것들이 또 사이토플라즘, 이제 사이토플라즘은 뉴클리어스 밖, 그다음에 아우터 멤브레인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도 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뉴클리어스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 각 유전자들과 여기 있는 단백질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유전자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생체 현상들에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어떤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어떤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시스템 네트워크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대량 연구, 그래서 전체적인 진과 전체적인 프로테인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이션, 생물 정보학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생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각각 연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학제 간의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먹인 기장, 피드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생물 체계를 조절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최종 산물이 축적되면 그로 인해서 생산 과정이 늦춰짐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뭘까요? 뭐 피드백 중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라는 것이 있습니다. A라는 게 엔자임을 통해서 엔자임 1을 통해서 B가 되고 다음 B가 또 엔자임 2를 통해서 C가 되고 그게 또 D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D라는 놈은 결국 가서 엔자임 1을 막거나 엔자임 1이 발현되는 걸 막거나 이렇게 되면서 A가 B로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D가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D가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D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성 대목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해야 될 때 그 범위 안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 블러드 슈가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만약에 블러드 슈가가 너무 높아요. 여기 있군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판크레아스에 스티뮬레이션 합니다. 너무 높다라고 스티뮬레이션 하고 결국 이쪽에서 인슐린을 보내면서 그래서 글루코스에서 간에서 글루카곤을 하면서 이제 혈당을 다 고분자로 합성을 하면서 체내의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글루카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신호를 주고요. 너무 낮을 때는 다시 글루카곤을 글루코스로 이제 변화를 시켜주면서 체내 혈당을 다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체내 혈당을 조절해서 일정 부분으로 맞추게 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양성 대모김. 최종 산물이 그 생산을 더 촉진합니다. 자, 보시면 W가 있는데 엔자임을 통해서 X가 되고 다시 Y가 되고 Z가 되는데 그 Z라는 것이 다시 엔자임을 촉진시키거나 엔자임 발현을 많이 시킴으로써 이게 더 Z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끝을 빨리 봐야 되는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지티브 피드백을 파지티브 계속 양성으로 준다. 그래서 양성 대목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많이 하는 게 분만 때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만 아시다시피 끝이 있죠. 그래서 빨리 끝나도록 빨리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혈액 응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촉진시키는 여기 보면은 TXA2라는 게 다시 ADP를 촉진시켜서 혈액 응고가 돼서 빠르게 혈액 응고가 될 수 있는 끝을 빨리 봐야 되는 경우에는 많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썸머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생물체계의 역학적 성질을 모형화하는 것, 이건 뭘까요? 자,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시스템 바이올로지 전체 역학적 성질을 모형화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다. 다음에는 생명체 구조와 기능을 위한 것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셀이라고 하고요. 자,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세포 소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당연히 유캐리어틱 셀이게 되고요. 반대인 개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프로캐리어틱 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보를 전달하는 유전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는 유전자인 G인이고요. 자, 유전자의 본체, 재료이자 언어는 우리가 계속 말한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 볼까요? 전체 DNA를 RNA, mRNA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도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물체 유전 정보의 총체를 지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산물이 축적되면 전체적인 생산이 늦춰지는 것 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더 촉진시키는 것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는 이제 챕터 1-1과 1-3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